안녕하세요. 또 일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방송할 때 조금 생각을 정리합니다. 생각을 정리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말할까라기보다는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좀 멍해졌어요. 멍해졌다고 할까? 조금 마음이 아린다 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지금 개판을 치고 있는데, 중국 놈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그렇게 넘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지금 그냥 개판됐잖아요. 물로 그냥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또 그래요. 그러면 더욱더 심하게, 더 세게 중을 치게 될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보호하다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망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도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뭡니까? 2조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2조의 유습도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나는데 쓸어버릴 때 뭘로 쓸어버리냐? 병으로 쓸어버려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극복한 다음에 다시 갱생을 해서 세상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증산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증산사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역을 통해야 되죠. 증산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내일은 주역을 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역을 통해야 돼요. 주역을 통하려면 유불선 기독교 동서양 사상을 통해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다 공부를 했고 또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느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몸에서 느끼기 때문에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병은 지금 우리나라 거의 90% 이상이 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백신 독을 빼면은 사람이 다시 되죠. 갱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중국 놈들이 김영삼 때부터 계속 잠식해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 군관학교에서 중국 놈들이 행태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게 뭡니까? 짧게 다 내보냈죠. 중국 놈들은 짱깨짓만 하고 다른 건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갇혀.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다시 기어 들어와가지고 털을 잡고 있는 거죠. 박정희의 화교 정책.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개헌한 국민투표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담화 1969년 10월 10일 5.16 쿠데타 직후에 외국인 토지 소유금지법을 만들어 토지를 소유하려는 외국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게 했음. 이 화교들에게만은 쉽게 승인해주지 않아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고, 다음해인 1962년에는 시판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화교들의 장롱속 현금을 휴지 조각으로 바꾸어 버렸다. 1970년에는 외국인 토지 취근 및 관리에 관한 법까지 만들어 화교들의 점포를 50평 정도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그나마 남은 화교들의 기반은 지금의 프라자 호텔 일대의 차이나타운이었다. 1971년 당시 150명가량의 화교들이 중화요리점과 이발소, 한의원, 서점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은 존슨 미 대통령의 방한 때 시청 주위의 낙후한 모습을 노출. 재미교포들이 시청 주변의 슬럼가를 정리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2번 기회에 눈에 가시 같았던 화교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박정희 정권은 소공동을 정리하고 화교회관을 지어준다며 회유를 했고, 1971년 10월 소공동 차이나타운은 사라지게 되었다. 7. 화교회관. 개무시. 한화그룹의 땅을 싸게 하여 프라자 호텔 지어버림. 이때부터 국내 화교들 미국이나 대만을 대거이죠. 8. 1973년 양곡 전략을 이유로 중국 음식점에서는 일절 쌀밥을 팔 수 없게 하였다. 중과세를 매기고 위생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물가 안정을 구실로 짜장면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털을 잡고 또 윤석열 때 조금 나갔다가 다시 이제 이재명 실시간에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개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짱깨들이 개판을 치는 것도 그냥 몰랐는데, 다행히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탄핵될 줄 알면서도 까발렸습니다. 그걸 파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놈의 행태에 대해서, 중국 놈이 어떤 짓을 했는가 환해하게 됐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자, 우리나라 서울에 짱깨 본거지가 어딥니까? 대림동이죠. 그렇죠? 대림동에서 자 짱깨 아웃하면서 전에 한번 어떤 청년이 짱깨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칼을 들고 그래. 막 도망갔다는 그런 이제 유튜브도 나와 있더라. 그 찍었던 유튜브도 있는데 그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야. 나오. 하우창. 야, 이 씨발 중국장께 병신 새끼들아! 차원이 봐! 이 씨발놈들아! 니나라 꺼져 시진핑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 비자도 없는 개새끼들! 니나라 꺼져 이 씨발놈들아! 야, 이 씨발 중국장께 병신 새끼들아! 차원이 봐! 이 씨발놈들아! 니나라 꺼져 시진핑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 비자도 없는 개새끼들! 니나라 꺼져 이 씨발놈들아! 뒤질 뻔했다. 같이 나오는데?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저거 아니 미친놈. 아니. 잠깐만. 칼이야? 어디로? 칼 들었어 미친 새끼. 야 도망가. 언제 와 신고했다며. 이뭘 했니? 잠깐만요.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뭐야, 이거 좆된 거 아니야, 얘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꼼짝 못해. 중놈 자체들이 원래 그래요. 정신병자 하나 있어. 술 처먹고 지금 또래집 하고 있다. 이거 짬깨 아니야? 술 취했어. 왜? 술 취했어. Get the fuck out of my country, motherfucking. Why? 한국말도 못하는 새끼야. 짬깨. 강한 사람은 고개 숙여요. 약한 사람에게는 그냥 무시해버리죠. 깔보려고 그래요. 뗀 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된 놈이죠. 되어먹지 않는 놈들.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놈들이 바로 된 놈들이에요. 자, 된 놈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시조선이었어요. 이시조선이 그 연장선을 계속 이어서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바로 이재명이에요. 자, 처음과 끝은 이조의 처음과 이쪽 끝, 이제 이재명이 와서 끝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보고,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속내, 중국의 민낯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몰라요. 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파다 보면 중국의 통사 쭉 이어가지고 보게 되면 중국놈이 본질을 알게 돼요. 진짜 야비한 놈들이에요. 그런 야비한 놈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제 중국 짱깨 된 놈들의 그 모습을 아니까, 민낯을 아니까 다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한 게 뭐니까 나는 한국이다, I'm Korean. 미친놈들. 아니 자기가 중국 짱깨한 짓 하면서도 한국인이래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을 해요. 조선족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조선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앞에 하는 말 다르고 뒤에 하는 말 다르다 이야기해요. 왜? 그 앞에서는 조선족 우리 동포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다 말한다고.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본하고 대화해. 일본은 조선징을 사람 대접 안 해, 사람 같은 생각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징 대화할 때
조선인자 잘 대다가 뒤에선 다른 말 하죠. 조선족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앞뒤가 다르다 얘기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 보고 앞뒤가 다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진적인 어떤 생각, 느낌, 모습이 변하면 콤플렉스가 없어지면 그냥 앞뒤가 똑같아져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뭡니까? 부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의심이 끊어질 때 바로 통일입니다. 한마디로 도통한다는 얘기죠. 자, 중국 놈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열불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청소할 때 이게 약자인데 쓸서 버릴 속에 청소할 때 숫자예요. 한국을 쓸어버릴 행동조. 이걸 차고 우리나라에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해다 이걸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일자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알죠. 자, 이런 놈들이 이렇게 한국을 반만 년 동안 계속 그 컴플렉스 때문에 너희만 없으면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없애버린다. 지금 우리나라 땅에는 수많은 도인들이 많은 도인이 수행을 하고 인간 본연의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수행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어떤 악감정, 저주의 생각을 갖고 있다. 오다가 튕겨버려요. 튕겨버려가지고 바로 쳐버리죠. 그래서 중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국도 이제 끝마무리, 끝판으로 다 치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10만 정도 남고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뭐 호수 쓸어버려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억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또 해요. 그렇게 죽어났는데 걔는 정신 못 차려요.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 어느 분위기 속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죠. 중국이 환경 속에 태어나서 자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이 한반도, 우리 남조선에 오면 사람같이 돼야 되는데 그 습성을 그대로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것이 관계, 관시라고 그러죠. 관시를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끼리만 해 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안 통해요. 끼리끼리만 하는 게 뭐예요? 조선시대 탁바싸움. 그런 거예요. 중국 된 놈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소자를 여기다가 제가 써놨는데 이게 소자예요. 청소할 때 소자예요.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거죠. 그걸 아시고 그런 저주가 그 중국놈들이 받아요. 자, 우리나라도 얘기했죠. 12,000 도통 문제가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수행을 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자,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 사람들이 언제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가 있겠구나. 항상 그날을 전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를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계속 하루에 3시간씩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어떻게 된다를 알고 그래 기다리니까 그 기다림 자체가 기쁨이에요. 지금 세상 살이가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모습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렇게 만들어,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제 말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기도 하고 희망이 솟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저한테 직접 기운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하고 그냥 여기서 방송을 듣는 분하고 천차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돌 때 나도 한번 저기 가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대림동에 사람들이 가는데 이제 이 한겨레에서 글자 쓴 거 보세요. 대림동 디자이션 극우단체. 자, 애국단체라고 해야죠. 중국 동포, 중국 짱깨, 이주민 인종차별 그만 호소. 이 기자들이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 그러니까 개척으로 써요. 중국 놈들은 지금 이 땅에서 힘을 못 쓰니까 거기서는 죽여버리도 하게 칼로 다 제가 그랬잖아요. 차에서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입구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니까 담배를 꺼요. 아무 소리 없이.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깁스가 고생해서 담배 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제가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니까 칼로 죽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면서 너 짱깨냐 그러니까 짱깨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我说韩国人的素质比中国人高，你会说我的，你别着急，听我讲完你再骂我。
관광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적나라한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中国人真的有礼貌吗？我不觉得。当然我不以偏概全啊，也不一棒子打死，就是我今天遇到的。说这个韩国人素质高吗？从表面看的话呢，素质还可以。 정말일까요? 최근 비난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중국 원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이런 그의 소신 발언이 중국에서 화제입니다. 韩国人来用餐，只要他想抽烟，他都主动出去，到外面找没人的地方抽完烟回来再用餐。韩国人在公共场合或者是有人的地方是不会抽烟的，但我们中国人呢，来我店里用餐，不管旁边有小孩还是有老人，只要他会抽烟，很自然的拿出来就抽。 그의 발언 이후 5점대에 근접하던 식당 평점이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이제 강제 폐업행만 남은 것입니다. 한국인은 대체로 자질이 높아 중국인의 자질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아주 끔찍해. 한국과 일본은 공공장소에서 질서가 높기로 유명하잖아. 스포츠맨십만 봐도 한국인의 품질이 좋은 건 알 수 있잖아. 중국은 20년 뒤쳐졌어. 80년대생 이후로 물갈이 해야 돼. 드럼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이 안 되니까 칼을 갖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선 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우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들이 짱게 나쁜 새끼들. 자, 중국인 추방 조선족 몰아내자. 같은 구호를 외치면 걸려 쏟아져 나오는 거 보고 무력감이 된다. 자, 이런 말 들으면 무력감이 왜 그래요? 자기네 그 쫙개들한테 중국 동포면 조선족 이건 조국이 어디냐면 중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가.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옵니다. 조선족이라고 저희가 불러도 되나요? 한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저희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중국 동포라고 불러주시죠. 아니 근데 그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언짢으신 건가요? 교호칭 자고요. 중국에 있을 때는 차이나에 있을 때는 한 개 민족부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와서 뭐 실제로 하면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 핏줄야가요. 근데 조선족으로 하면은 우리 한 집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교화하셨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되셨지만 국적이 중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러나 재미 우리 동포도 동포잖아요. 우리 동포. 그것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왜 우리는 재미 교포라 그러고 동포라 그러니? 서울시에서 13년도에 동포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들 한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중국 동포로 불러주십시오. 기사에서 제가 어떤 호칭을 쓰는 것이 좋겠냐 그랬을 때 현재 언론이나 아니면은 공적인 장소에서나 공식적으로는 동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맨 처음에 여기를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에 그래도 봉급이 그래도 중국보다 좀 세잖아요. 한국이? 예, 살기 좋지요. 살기 좋아서. 살기 좋아서. 내가 노력하면은 그만큼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오실 때는 막 여기 가면 진짜 제대로 살 수 있겠다. 꿈 어떻게 보면 되게 꿈이었겠네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잖아. 한국 간에 딱 있잖아. 뭐 다른 나라 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내 나라 가라. 원래 살던 것 같고. 원래 저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래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컸길래 좀 이래 낯설지 않고 네. 또 이제 회사 생활, 사회 생활 할 때도 한국 사람들하고 계속 접근하고 그랬더니 머리를 wak간이 좋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한국에 정말 다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고 오셨는데 하필이면 다 대림동에 다들 모이셨어요. 근데 대림동에 모인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는 10년 전부터 이제 대림동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근데 왜 그 많은 데 가는데 어디 대림동 오셨어요? 대림동이 동포들이 수도라고 알려진 다음에 왔거든요. 저는 사실 대림동이 동포들의 수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동포들이 수도라고 하고 거기 가면 월병도 살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고향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때부터 또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거는 일반 중국 사람들이 먹고 이래 요리할 때 식자재든가 뭐 그런 거 향신료든가 그게 거의 이거 뭐 다 살 수 있거든요. 또 이곳이 좀 특징이 뭐냐면 그 건설 인력 시장이 있는 남구로역이랑 굉장히 가까운 데다가 일하는 조건과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네, 또 2호선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용이했던 거예요. 이거 진짜 되게 가벼운 질문인데
중국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해요. 그럼 어느 편을 드실 거예요? 어떠세요? 귀 안 하는 분한테. 저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저는 아직도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잘해보려고 하죠. 자, 지금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우리 것을 배우려고 하고 우리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체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고 우리 또 난 저기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서 저 참전용사들에 가가지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항상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애국이죠. 그런 세력이 이렇게 하는데 아, 내 자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반성하고 이제 안 해가지고 다른 중국 놈들한테 같이 우리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것을 내세우지 말고 같이 우리 것을 받아들이면서 걔네들한테 우리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어떤 의식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딱 얘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자, 많은 한국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온 이들은 우러러 보면서 왜 우러러 봅니까? 미국은 우리를 살려줬어요. 우리를 이 땅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끔 동력을 제공해 주었죠.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맙고 우러러 보고 항상 그런 마음을 잊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가난한 나라가 왔다는 게 아니라 마음 심보가 고약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험한 말을 한다. 험한 말이 아니죠. 정당한 말이죠. 그래서 요거 내용은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대림동 들이닥친 극우단체 중국 동포 이주민 인종차별 그만 호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만 들죠.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이아묵의 62씨는 11일 최근 극우 세력이 중국인 추방, 조선족 몰아내자 같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무력감이 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건설 현장 일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라는 이 씨는 많은 한국인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온 이들은 우러러보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여전히 험한 말을 한다고 했다. 이날 대림동에선 보수 성향 유튜버 리버튜브를 비롯한 극우 단체 관계자들이 중국 출신 이주민 추방과 윤석열 대통령 복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온리 윤 어게인 같은 문구가 적힌 붉은 머리띠와 모자 등을 착용한 30여 명은 저녁 7시 30분에 지하철 대림역 11번 출구 인근의 집결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들은 윤 어게인, 시진핑 아웃, 부정선거 척결 등 구호를 외치며 보라매역까지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는 노골적인 혐중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집회를 주최한 리버튜브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예고 게시물에서 화교 커뮤니티는 기득권 그 자체라며 화교들의 본진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대담함을 보여주면 그들이 훗날 반국가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의 또 다른 중국 출신 이주민 밀집 지역인 광진구 자양동 양꼬치 거리 인근에서도 극우 단체 자유대학 회원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며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중국 X 꺼져. 대림동서 난동 부린 극우 세력. 주민 기자 위협까지. 48개 시민사회단체 대림동 곳곳서 차별 반대. 중국 동포는 소중한 이웃 반대 시위. 극우 세력이 반국가 세력과 중국 공산당에 경고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국적의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세력이 위축되자 중국인을 향한 혐오 정서를 발판 삼아 다시 세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40여 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1일 늦은 오후 태극기와 성조기, 윤 어게인, 온리 윤 등의 글귀가 적힌 물품을 들고 대림동에 모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인 혐오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시위 주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참석자는 반국가 세력과 중국 공산당 부정선거 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대림동에 모였다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림동에 조선족과 중국인이 다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와 주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셈이다. 참석자들은 대림동 일대를 누비며 중국 공산당에 충성할 거면 중국으로 빨리 꺼져라. 선거 개입 중단하라 등 눈앞의 주민들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몇몇 참석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들을 찾아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느냐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내 자식 왜 그런가? 중국 놈들은 얘기하자 우리 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그렇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중국 놈들은 실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다. 거기 가지 마라. 항상 다른 나라에서 그래 얘기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걔네들은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왜? 반만 년 전부터 우애를 욕으로 그런 놈들인데 얼마나 더러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도 어떻게 하면은 저 동물을 죽일까, 저거 인간들을 죽일까, 이런 마음으로 문자를 100개 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자는 본음이라고 그러죠. 본 정음이라고, 걔네들 말은 변음이라고 하고, 변음이라고 하는데 문자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으로 문자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약탈하고 남을 괴롭힐까 하는 무기를 만들어서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공부한 것이 제가 중국어만 한 게 아니라 영어도 문자 30년 조금 뭐 왔다 갔다 애들 가르쳐 고4 위주로 쭉 가르쳐 와놓으니까 문짝을 가르치니까 보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워드 파워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워드 파워는 한 5만 단어가 돼요. 쭉 이야기하는 단어에 대해서 애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쭉 이야기하면 애들이 확 올라가요. 제가 워드 파워 같은 건 이제 영어 문자 어떤 구조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런 책을 한번 같이 쭉 보면 애들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문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 다른 건 안 했지만은 영어하고 중국어에서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따져야 돼요. 자,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디서 이제 원문이 이게 나왔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AI를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경고: 한국을 탈출하라. 이제 한국은 좌파 정권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한국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서서히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시작된 한국이다. 아마도 점차적인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옛날 공산당이 그래왔듯이 언론을 조장하여 인민재판을 통해 반사회주의 인사들의 처벌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자유롭지만 점차 해외 여행이나 해외 소식을 차단할 것이다. 결국은 개인 재산을 사회로 몰수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한국 국민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이 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한국을 탈출하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국이 미래는 없다. 지금이 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한국을 탈출하라. 한국의 미래는 없지만 고조선 유민들의 미래는 밝다. 남조선의 인민들은, 국민이라는 것도 인민이에요. 자, 국민이란 말보다 차라리 인민이란 말이 굉장히 어감이 좋습니다. 좋은 말은 저 공산당 애들이 빨갱이들 다 빼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빨갱이 말이 아닌데 그거 쓰면은 저 빨갱이 북한에서 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조선 인물들이 이제 세상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과 조선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나라가 생긴다고 해야 돼? 시국이 나와.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그래서 제가 깊은 거예요. 지금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가기 전에 여경 80년을 봤어요. 제가 한번 책을 잡으면 끝까지 봐요. 그래서 이제 새로 된 거죠. 뭐 그런 책이 집에 많아서 놓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죠. 그거 보면서 그게 이제 몇 권이나 5권인가 6권인가 했는데 읽어보다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우러가 치는 거죠. 맨 처음에 이것도 포에스코의 여경 80년 책도 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이야기 해주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감을 가졌죠. 이게 아닌데, 우리 모습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공부할 것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되살려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구이지신이라는, 옛것을 보면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옛것을 보고 얘의 그 마음을 지금의 현대의 마음 자세로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나라가 생기고 국가의 형태를 조직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여기서 발현이 됩니다. 시국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하느냐?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도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도인들마다 만나면은 저를 인정을 해줘요. 전에 한번 18년 전에 어떤 분이 박세재 원장이는 그 정신 원장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오면서 어떤 분을 데리고 왔어요. 어디 가다가 잠깐 들어오는데 그분이 독에 가장 큰 의등이라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맨 처음 보면서 저한테 악수축하면서 당신은 독이 대들보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고대에서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독이 대들보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건 거기에 개념 붙지 않고 그냥 나 사는 대로 그게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왜 그때 그분이 92세인가 3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않은지 모르죠. 그분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의 대들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결코 한 말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부창 선생 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족을 떠나지 말라. 애고 저 백성아. 간단 말이 어인 말고 국본토 다 버리고 어느 방은 가려는가. 가고 가는 저 백성아 일간 친척 어이할고 차시 구복 불원하니 천하태평 절로 된다. 천하태평이 절로 된다. 절로 돼요. 뭐냐? 우리가 좌상에서 득천한다는 얘기예요. 공부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다 보면 언젠가 저렇게 됐네?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 처자 다 버리고 길지 찾은 저 백성아 사고 창생이 피난하여 김한명이 살았던가 일편수신 아니하고 가고 가는 사단 알까. 이번에 천지운수는 우주의 시간대가 뒤바뀌는 대변국으로서 자 축이 쓰는 거예요. 축이 서기까지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내가 그랬잖아요. 저 병이 돌아가가지고 사람이 다 아파요. 저 백신 맞아가지고 몸에다 병으로 주입을 했는데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백신 맞으면 거기다 끝나는 게 자가 증식을 하죠. 증식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꽉 차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마 딱 꽉 차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대변국기로서 불행한 때니 형제 친척 떠나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우리를 저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천지가 9번 변하고 뒤집어질 때 국물이 도통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저보고 도의 대들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그 위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생각해요. 인류를 구원한 희세의 도통군자가 오시리라 하였다. 요거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북창 정영세의 궁을과 이 개별 소식 이것은 AI로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창 정념 선생의 궁을가의 개벽 소식. 일명 용호대사로 불리는 정북창 1506에서 1549 선생은 조선 중종 때 학자로 충청도 온양 사람이다. 소시의 산사에서 선가의 육통법을 시험해보려고 3일 동안 정관하더니 이로부터 배우지 않고 저절로 통하여 천리 밖의 일도 생각만 일으키면 훤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천지의 남북이 변하는 미래의 대변국기. 남천북천 어인일고 분리 친척하지 말고 이내 상대 근본하라. 지금 천지 불행하니 천지운수 무관해라. 구변구복 차시지와 궁을궁을 용하로다. 이제 궁궁 이것이라. 이대천지 구복시의 궁을도통이 유연이라. 조국을 떠나지 말라. 애고애고 저 백성아 간단말이 어인 말고 고국본토 다 버리고 어느 강산 가려는가. 가고 가는 저 백성아 일가 친척 어이할고 차시구복 불어나니 천하태평 절로 된다. 부모 처자 다 버리고 길지 찾는 저 백성아 자고 창생 피난하여 김한명이 살았던가. 일편수신 아니하고 가고 가면 살아날까. 이번에 천지 운수는 우주의 시간대가 뒤바뀌는 대변국기로서 불행한 때이니 형제 친척 떠나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의리를 저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천지가 9번 변하고 뒤집어질 때 국물의 도통이 나온다는 것이다. 조선 강산에 출세하는 인류 구원의 도통군자. 조선 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사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언이라. 창생도탄 없어진다. 포덕포하는 때라. 대성지와 돌아오니 궁을노래 불러보자. 인류를 구원하는 희세의 도통군자가 오시리라 하였다. 궁을궁을 성도로다. 추나추나 태평추나 사시한정 태평추나 36궁 도시추나. 천지의 축이 크게 이동하고 후천 가을 기운사 구금 이꼬르 36의 시대가 도래하여 극한 극서가 모두 사라지고 이 지상세계가 감미로운 춘정이 물결치는 온화한 선경낙원으로 변모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을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궁을은 태극의 신. 태극궁을 신명이라. 궁을궁을 성도로다. 궁을은 이 태극 기운을 타고 지상에 오는 구원의 인격자를 상징한다. 태극도 우주 생명의 순환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태극도의 태극수의 순환 정신이 바로 궁을로 되어 있다. 지금은 우주의 천체가 기울어져 있어 태극 모양을 그릴 때 위아래로 그리지만 앞으로 천체가 정립하면 태극이 성도하게 되어 태극의 모양이 좌우로 바뀌게 된다. 태극 신명이란 사람으로 오시어 절대자의 성업을 매듭 지으시는 분을 말한다. 석존이 전한 구원의 양커 대왕,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동방쪽으로 오실 앙골모아의 대왕도 바로 이 태극 신명을 가리킨다. 송화비결.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독한 전염병이 돈다. 열의 9이 죽고 하나만 산다. 십승지로 가라. 이로움은 오직 전전에 있으니 전을 손 가운데 꽉 잡아라. 길한 별이 모여들어 간방을 비추니 만물에 우두머리가 나타난다. 바로 만국성인이다. 현인들도 출현한다. 현 시대가 끝날 때에 큰 전쟁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전쟁에 이어서 열의 9을 죽이는 독한 괴질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길은 전에 있다고 한다. 구원의 도가 밭에 있다는 것은 격암 유럽과 정감록 중국의 예언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자, 중국 놈은 자기 땅에서 못 사니까 우리 땅을 중국 놈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중국 정부에서 한국인은 적극 권장한다고 그래요. 쪽수로 하나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냥 진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보기 쉽네요. 보통 공산당의 특징이 뭡니까? 위원을 만들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부서를 많이 만들어요. 지금 하는 짓 보면 저기 보세요. 이번에 내란 특별재판부 더 센 칼 꺼낸 특검위원 내란 특별법 추진. 자기가 국회의원도 많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잡고 있으니까 개판 치는 거예요 지금. 비공개 재판 특혜 원천 처단. 윤 유죄된 국힘 보조금 회수. 박찬대 발의의 115명 통장. 이런 개짓을 해요. 짱게 그 본선 그대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다 중국 본선에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짱게예요. 짱게인데 짱게의 그 나쁜 습성 다 버린 아주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걸음방이 아닌가. 이 대한민국이 남조선 땅이 바로 걸음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액기스를 걸러내기 해가지고 액기스가 쫙 빠져나온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남조선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중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오늘 제목만 이렇게 보세요. 샨샤댐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조그만 댐에 다 문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동부 쪽이죠. 그렇죠? 그쪽에 완전 물로 그냥 완전 쓸어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 보면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중국 대혼란에 휩싸이다. 300개 댐 붕괴, 도시 침수, 도로 폭발, 차량 불보다. 자, 중국의 남부 쪽은 물로 치고 북쪽은 가뭄으로 치고 땅 지면 온도 82도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판님은 이제 중국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중국 땅이 그렇게 더러운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더러운 인간들이 더러운 생각으로 그렇게 사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우면서도 더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좀 당황하고 도망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에서 떨어졌을 때 조선족 한의사가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치료받으면서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형용사 같이 자제했으니까 지금 그분도 소식이 없어요. 계속 소식이 있다가 없었는데 자기는 꼭 중국에 가기 싫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중국은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대요. 그 한의사는 굉장히 깨끗해요. 항상 청소하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중국인도 있는데 조선족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살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우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쓸어버린 다음에 그래도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은 다 불로져 완전 지져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물로서 이렇게 치니까 좀 있다가 북한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남한에서 병이 오고 그 3일 지나서 중국 본토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을 쑥 떼버리는 겁니다. The social crisis in China is worsening, with protests erupting across the country. Millions of Peng Laifa are rising up, and the CCP's greatest fear has begun to materialize. Let's dive into this wave of unrest shaking Chin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confronting challenges at home and abroad, with conditions eerily reminiscent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protests. 불로 완전 찢어버리는 거죠. 폭탄으로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딱 홍수가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의심 없이 들게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사실들을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4, 5년 전에 했던 강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서 또 다시 하려니 다시 하기 좀 뭐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근문신고 가지고 근문신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것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것들은 뭐냐면 근문신고에 있던 내용을 좀 더 쉽게 우리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시켜가지고 강의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도 갖고 오고 근문신고에 나오는 몇 줄 정도 한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중국 놈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시켜 왔는가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저는 고양시한테, 저는 고양시 이야기하면은 저는 고양시 아버지가 뭐예요? 대화 주시죠. 대화 주시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할아버지, 진동 씨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친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또 황제들. 그리고 저는 고양시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상황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평생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그로 나오기 때문에 동서양 사상에 종교 사상에 물론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전에 공부하면서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상의정에 그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란 말. 그러니까 상의정에 그걸 보고 그 자체가 누에가 알라는 그런 모습이죠. 상의가 헌한 황제의 딸이 된다는 것은 신농주패편에서 신농주패편을 보면 중요준이 나오고 대화 주시에 대한 모습을 쭉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신농주패편에서 한번 했죠.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끄집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농주패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의정에 새겨진 3자 지시에 고 상현체의 근문이 고증을 근거로 삼았다. 상의는 또 상아라고 또 부른데 상아 또는 항아라고 읽기, 항자로 읽기죠. 항아가 먼저 달에서 토끼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항아죠. 달림. 근데 이 상아마저도 조선시대 때 뭐였죠? 궁녀로 취급을 받았어요. 나쁜 새끼들이죠. 이주 새끼들. 자, 이제 유튜브 방송 보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세종대왕이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세종 개씨. 근데 여기 험한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이제와 또이또이한 놈이에요. 중국시에 한 놈이 바로 세종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2조 세종에 대한 어두운 진실. 역사 왜곡. 1980년대 이후 오랫동안 고려사나 고려사전료에 대한 사료 연구는 거의 정체되어 왔다. 이는 고려시대 연구의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 사료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보다 정밀하게 되어야 미래 역사 연구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 노명호 교수, 2019년 6월 21일 세계일보. 한국사학계는 아직 고려사의 역사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고려사는 주작 이념에 경도된 나머지 상당 부분 왜곡되었다. 지금의 후손들은 그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알고 있다. 노명희 교수는 평생 고려사에 천착해온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의 사료적 특성 지식산업사 출간해 고려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다. 편사자 다수는 사대명불론에 투철한 사람들이었고 고려사 편찬자들은 황제와 천자라는 위호를 금기어로 여긴 것은 물론 황제 제도 핵심인 대사천하에서 천하를 빼버렸다. 천하라는 단어는 황제가 아닌 인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려사에는 고려에서 중요한 구성단위였던 김희주에 대한 자료도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고려를 맹주로 하여 고려의 관작을 받기도 하고 팔관에 참석하기도 한 번을 일컬은 고려 국경박 집단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이다. 고려사에는 그 중요한 구성 단위였던 고려 국경박계 김희주에 대한 자료도 거의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다. 지금 남아있는 극소수의 흔적은 그 파편들이다. 이 김희주 역시 지금 남아있는 파편들을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일찍부터 존재하였고 문종 대무렵의 여진 내투 기사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김희주들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김희주의 명칭은 하나 정도뿐이며 그 내부 실상을 보여주는 기록도 파편 외에는 거의 남은 것이 없다. 고려를 맹주로 하여 고려의 관작을 받기도 하고 고려적 제천이래라 할 팔관에 참석하기도 한 번을 일컬은 고려 국경박 영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황제국 고려는 세종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걸까요? 세종이 또 아주 각별한 사대를 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지성사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조차도 중국과 관계가 되는 고려의 용어들 폐하, 황제 이건 손을 댄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노명호 선생님이 밝혀주셔서 고려 황제국 이미지를 그때부터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죠. 그 연구는 정말 이 고려의 이미지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아, 이거 고려는 조선과 다른 500년이었구나. 국격이 다른 거잖아요.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칭하고 제국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고려사 편찬을 하면서 당시 조선의 가치관에 의해 황제국 면모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료가 거의 남지 않았고 황제국 고려의 면모는 오늘날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거란 전쟁 김동준 최애 사찰, 고려 경제중심. 사찰이 고려시대처럼 흥했다는 건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 동시에 상공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조선보다는 느슨하다는 거예요. 사찰들이 마늘과 파를 팔고 술도 빚고 고려사를 조선에서 편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료에 그런 얘기 상업 국제무역 관련 자료를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조선은 신분제를 고정시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무역 이런 걸 끊어야 되고 특히 상공업 분야는 별로 쓰고 싶지 않았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문화재 반달. 그 많던 고려 임금의 어진들은 다 어디로 갔나? 세종의 분영갱상 만행. 고려 임금 초상화 싹 다 불태워라. 민간신앙 탄압. Q. 세종이 신상 파괴 운동에 시초란 건가? A. 세종도 어머니 원경왕후가 학질에 걸리자 송악산, 백악산 등의 산신과 성왕신에게 기도 올리고 북두칠성의 제사도 지냈다. 효도 차원이었다. 자신은 신상 파괴와 산신에게 내려진 자코를 박탈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인격화된 신들의 가족을 묘사한 귀신이라고 했고 1430년 세종 1년 낸 각도산 천담 묘순 신별 감이라는 위원회를 두어 각지의 성왕신 등을 조사하고 개혁안을 제출하게 했다. 이성계 가문이 출발한 영흥에는 성왕계국 백지신이라고 불린 성왕신과 남녀 신상 6개가 있었는데 개혁안에 따라 모두 철거됐다. Q. 신상 파괴 뒤 대체는 A. 신상 숭배는 사이비라고 받고 신상 대신 신주로 대체했다. 규격도 표준화했다. 밤나무 재질로 만들어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신의 이름만 표기했다. 단군이나 기자에게 붙은 조선호 같은 자코도 뺐다. 서구에서 가톨릭에 대항한 프로테스탄트 운동과도 비슷하다. 당시 국제적 환경도 영향을 줬다. 명나라를 건국한 세력도 몽골에 잔재라면서 수도 남경에서 신상을 없앴다. 명나라에선 일시적인 현상이었는데 조선에선 수백 년간 이어졌다. 가난한 백성, 재물이 없어 교육하지 못한즉 외적의 의식을 얻을 곳이 없게 되면 반드시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옵니다. 세종실록 한 건, 세종 즉위년 10월 3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기근이 들었는데 강원도가 더욱 심하였다. 창고가 거의 비어 백성을 구출할 수 없고.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굶주린 백성들이 이 흙을 파서 떡과 죽을 만들어 먹음에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 맛은 메밀 음식과 비슷하였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우리 도성은 초가가 옆에 7, 8분 됩니다. 한번 화재가 나면 100여 호씩 연소됩니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3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저축한 것이 이미 다 없어졌으니 가령 명년에 풍년이 들더라도 백성이 반드시 농사에 힘쓰지 못할 것이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어린아이를 먹이지 못해 길가에 버리고 나무에 메어놓고 하룻밤 자기를 청하고 버리고 가니 남녀의 어린아이가 모두 32명이나 되었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13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굶주림이 더욱 심하여 모두 진재만을 쳐다보고 죽음을 구제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무슨 여력이 있어서 농사짓기를 바라겠는가.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19일 기후 한 번째 기사. 수해와 한재가 서로 연하여 관에서는 수년의 저축이 없고 백성은 한 해에 먹을 것이 없으며 야인과 외적의 침략을 더하여. 세종실록 안내권, 세종 23년 윤 11월 10일 개유 한 번째 기사. 굶주림과 여역이 서로 겹치어 죽은 자가 이루 셀 수가 없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백위권, 세종 25년 12월 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성을 쌓다 죽은 자가 1600이나 되니 나타나지 않은 것이 몇 천이 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수령들이 숨겨 임금이 마침내 알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백위권, 세종 25년 12월 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흙을 파서 먹는 자가 무릇 30여 인이나 되었으며 흙을 파서 먹다가 흙어 무너져 깔려 죽었다 하오나 그렇게 대단한 기근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본도의 굶주림이 심하여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었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상원군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13인이고 부종이 난 사람이 17인이며 그 나머지 굶주린 민호도 많다 하니.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3월 13일 올해 한 번째 기사. 한 고을에 굶주린 백성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한도의 백성이 굶주려서 죽게 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겠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3월 13일 음해 한 번째 기사. 해조는 여러 해 연거푸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의 사망률이 대개 5분의 1이나 되온즉 그런 일 인육 취식이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1월 16일 개묘 한 번째 기사. 고려 500년 동안에 진실로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마음에 심히 부끄럽다.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1월 16일 개묘 한 번째 기사. 자주성 말살, 애민 군주로 불리며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끈 세종. 그런데 그의 업적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명나라에 극진한 사대를 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신이 경복궁에 당도하자 상황태종 이방원은 궁문 밖에서 고명을 영접하고 사신은 절고를 받들고 근정전에 당도하니 상황은 전정에서 절고에 먼저 절을 하고 악차로 들어갔다. 임금 세종이도 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4번 절한 후 전상으로 올라오니 사신은 친히 고명을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바꿔서 뜰에 내려가 여러 신하와 더불어 4번 절하고 악차로 들어가 면복을 입고 나와 여러 신하와 더불어 멀리 쌓아나며 4번 절하고 향을 피우며 또 4번 절하고 만세를 부르며 춤추고 발구르며 4번 절하고 악차에 들어가 면복을 벗었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우리나라에서 태일의 별방위에 따라 제사 지내는 것은 실로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고려 때 해동천자라고 참칭한 까닭으로 중국의 조림한 별을 망령되게 금년에는 어느 방위로 옮겼다고 이르고 곳곳에서 제사 지냈는데 천하로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나뭇잎과 같으니 어찌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제사 지낼 수 있겠는가? 중국에서 서방이라 하여 제사 지내면 우리나라에서도 서방이라 하여 황해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옳겠는가? 너희들은 그것을 의논하여 계문하라.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22년 2월 23일. 이조강점기 노예왕 세종의 진실을 알아보자. 세종대왕이 함경감사에 전지하기를 옛날에 변진에 창기를 두어 군사들 가운데 아내 없는 사람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지금도 변진과 주군에 또한 관기를 두어 행객을 접대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도내의 경원해령 경성 등의 읍은 본국의 큰 진영으로 북쪽 변방에 있는데 수자리 사는 군사들이 가정을 멀리 떠나서 추위와 더위를 2번씩이나 지남으로 일용해 잡다한 일도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니 기녀를 두어 사졸들을 접대하게 함이 거의 사이에 합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기생을 관기라 하여 죽은 관아에 두었는데 손님이나 독신으로 와 있는 관리의 수천기 변방 군인들의 위안기로 기생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이 사군 육진 개척하면서 그곳에 기생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의 자식까지 세습을 시킴. 기생세습제는 세계 최초인 듯 기생제도 같은 맥락에서 탄생했다. 조선의 기생은 성접대의 역을 국가로부터 강요받은 관비와 같았다. 1431년 기생의 딸을 기생으로 기생의 아들을 관노로 삼는 신분세습의 율이 공식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급 관료의 기첩이라도 그 자녀가 천역을 면치 못하게 됐다. 나아가 세종은 국경지대에 고을의 군사를 접대할 기생을 설치하고 전국의 각 군현마다 수십 명의 기생이 배치했다고 한다. 조선이 얼마나 괴랄한 시대였냐며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자국의 백성 절반을 노비로 만들어버림. 백성의 절반 가까이를 영구세습 노예로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 없는 기이한 형태임. 국가경제의 모든 부분을 노예로 운영했기에 더더욱 많은 노예를 필요로 했고 외부에서 들여올 재주는 없으니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늘려갔음. 애민군주라는 세종의 실체는 사군 육진에 조선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들의 아들은 관노 딸은 위안부로 세습시켰음. 아이러니한 점은 조선은 유교국가였고 유교 주자학을 이념으로 삼은 나라인데 주자학이 만들어진 송나라는 법으로 노비제도를 철폐하고 범죄 때문에 노예가 되어도 노예 신분을 되물림하지 않음. 세종이 미친 새끼인 이유. 고려시대 5에서 10% 미만이었던 노비 비율이 세종의 노비종모법 때문에 조선 백성의 40에서 70%에 이르는 정도로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덕에 조선은 노예제 국가로 해외 학자들에게 분류되기도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데 어찌 종으로 하여금 양녀에게 장가들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절 금단시키고 만약 범법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그 범법 행위로 인하여 낳은 자녀는 다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유익하지 않겠는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비가 천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민을 만들고자 하여 양인을 끌어들여 그것이 아이의 친아비라고 일컬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아 윤상을 파괴하며 어지럽히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큰 폐단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세종, 전국민 40%를 노예로 만듦. 전국 집값 올려서 전국민 40% 대출노예 만든 문재양이랑 똑같은 새끼임. 우리나라 역사는 통일신라만 배우면 된다. 세종은 악마다. 그리고 악마를 숭배하는 조센징들을 자처하는 한국인들. 링컨은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전 세계 인류에게 위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 세종악마는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정신병자 조센징들을 자처하는 한국인들과 반일악마들에게 위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자기 자식마저도 무차별적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도록 만든 조선왕조의 세종악마, 상상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악마 세종. 이것이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악마를 대왕인이 모니에 대면서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조센징을 자처하는 한국인들.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고 빨아대면서 받들어 모시는 역사적 인물이 세종악마라니. 무엇이 5천만 국민의 인식과 가치를 이렇게 불이하고 무도하게 세뇌시키고 있는가? 바로 반일악마들인 것이다. 그런 놈이 한글을 만들어야 웃긴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남의 공을 가로채는 나쁜 새끼들이죠. 신민대사 했다는 그 증거가 팍 나오는데. 한글과 신미대사. 법주사 복천함에는 세종대왕이 시주한 아미타 삼존불이 있었다. 속리산 법주사의 산내암자 복천함은 금강산 마하연, 지리산 칠불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선원으로 꼽는 수도 성지이다.
1882년 경어스님이 정진하였으며 1922년 동산스님이 하한거를 나면서 선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30년 정강스님이 조시를 맡아 수선납자를 지도하였으며 1943년 청담스님과 성철스님도 복천함에서 안거하였다. 당시 먹을 것이 없어 미숫가루와 생식으로 허기를 달래며 정진하였다고 한다. 그 후 효봉, 금호, 해암, 고봉, 금봉, 서암, 영월, 월인, 탄성스님 등이 이곳을 찾아 수선안거하고 힘을 얻은 곳이다. 그런 까닭에 호서 제1선원이라 부른다. 현재는 월성스님이 선원장소임을 맡아 수자들을 지도한다. 복천선원의 편액은 전 해인사주지이며 신필로 유명한 환경스님의 90세 필적으로 유명하다. 복천함 극락전에는 세종대왕이 신미대사에게 시주한 아미타 삼존불이 유명한데 영조 때 화재로 불타고 연기, 두책 등의 불모가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해 모셨다고 전해진다. 아미타 삼존불이 전해져 왔다면 세종과 신미의 관계 한글 창제의 비밀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 애석한 마음이다. 1997년 세계 언어학자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와 일부 국내 학자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별관으로 한글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글 창제는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이며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 8년 전에 완성된 한글 문헌이 발견되어 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통 3년의 천불사에서 간행된 원각선종석보 제안권은 일타스님께서 중국 고서점에서 우연히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온 문헌이다. 대학자이며 당시 5개 국어에 통달했던 신미대사는 인도 버머의 50개 자모음에서 28개를 선별하여 실험적으로 한글을 만들어 책을 펴냈던 것이다. 한글 창제의 연역을 풀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문헌이 아닐 수 없다. 신미대사는 10세 때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출가 후에는 8만대장경을 섭렵하였다. 그는 대장경을 보면서 뜻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몽골 팔사파 문자의 뿌리인 티벳말을 배우고 티벳말의 모태인 산스크리트어 버머를 배워 통달하였던 것이다. 원각선종석보의 언해보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그리고 그 이후 발간된 능엄경 언해 등의 똑같은 방식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과 복천함에 전해지는 복천보장, 복천함사적기, 영산김씨 족보 등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세종대왕은 신미의 동생인 김수온이 전해준 한글 불경을 보고 우리글 창제의 필요성을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지편전 학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세종은 신미를 불러 비밀리에 한글 창제의 특명을 내렸을 것이다. 신미는 학조, 하결 등 두 제자를 데리고 복천함에서 이미 정리해둔 한글 자모음과 음운의 체계를 확립하여 세종 임금의 이름으로 반포하게 하였을 것이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의 승려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주사 복천함에서는 한글 창제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월성스님께서 30년 세월을 지내면서 수집해 놓았다. 이번에 월성스님의 상자인 복천함주지 효담스님께서 복천사지라는 이름으로 자료집을 출판하였다. 이제는 오랫동안 의혹 속에 가려졌던 한글 창제의 진짜 주인공 신미대사를 역사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철영 감독의 영화 나란말싸미를 통해서이다. 영화가 개봉되자 국민일보가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영화 반대 운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500년 감춰진 역사가 먼지를 털어내고 햇빛을 보는 순간인데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다. 세종으로 열연했던 송강호, 신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박해일 내전에서 불심을 이끈 소원왕후 전미선, 그리고 세종의 두 아들 안평과 수양으로 나온 배우들까지 덤태기로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영화는 역사 왜곡과 반대 여론에 휩싸여 휘청거리다가 모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부 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그러나 박정희가 중장비를 몰고 삽질한 것은 아니다. 한글 창제 시기에 세종은 몸이 아파 경연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 시기에 세종이 혼자서 문자를 창제했다? 이제까지 학계의 의문이었다. 영화 나란말싸미는 이제까지 학계의 의문에 실마리를 던진 것이다. 신미대사는 세종, 문종, 세조 때 3대를 거쳐 왕사 역할을 수행한 분이다. 세종은 신미대가 궁궐에 출입할 때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특혜를 내렸다. 자신의 스승을 귀하게 받든 것이다.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경복궁 내에 화려한 내불당을 지어 대사를 머물게 하였다.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세종의 뜻이었다.
내불당 낙성식에 세종이 참배하자 사리가 증식하는 이적이 일어났다. 세종은 김수온에게 명하여 오늘의 일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기록이 바로 사리영흥기이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한글 번역하여 펴냈다.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먼저 공부하기를 바란다. 임종을 앞두고 세종은 대사를 침전으로 부른다. 그리고 우국이세 해각존자라는 칭호를 내린다.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하신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이다.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말은 훈민정음 창제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도 임종을 앞두고 신미대사에게 후사를 부탁하면서 내린 칭호이다. 박혜진 작가의 열정으로 훈민정음이길, 신미대사 평전이 출간되었다. 영화 제작의 모태가 된 기록물이다. 정찬주 작가의 손으로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를 다룬 역사소설이 출간되었다. 모두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다.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청강에 비친 달이 그것이다. 자, 그는 확실히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이 그 근문 기록에 나타나는 유명한 역사 인물이다. 제가 이주의 민낯을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고증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놈들이 중국을 어떻게 빨았냐 그 자체를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이제 편집하는 성사범이 다치거나 아파요. 저는 이제 접근을 못하니까 그게 뭐냐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주의 귀신들이 살 때 그 욕심 많고 용심 많고 그런 인간들은 죽어서 똑같아요. 자 현생에서 살 때 착한 사람은 죽어서도 착해요. 또 좋은 곳에 가야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생 따로 저생 따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자를 어떻게 목에 따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버리고 왜 왜곡시켰습니까? 자기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세대 중에 문재인이 노무현이 또 이재명이 중국 붙잡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해원을 하는 거죠. 해원을 하면서 그 원이 이재명이 끊어지는 때. 이 해원이 계속 지대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대 다 끝나는 거죠. 올해 앞으로 매듭 짓는 시간입니다. 이제 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보여요? 중국 땅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근거야 헌원 황제의 아들 소씨 딸이 보니까 제 전웅은 바로 소씨 자매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모죠. 이모의 아들이 자식이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사회는 이제 친척끼리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계속 보지.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적어도 신농시 이전에는 무교율 사회 그냥 아무나 붙어가지고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난잡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한 거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다 보니까 순임금이 이제 1대1로 결혼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타치가 돼버렸죠. 한 여자가 아주 만족을 못하니 그것 때문에 인류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 거죠. 정음정리의 시대면 세상이 바로 잡아치는 겁니다. 나는 만명이 되면 세상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전에 신농 염제 역산씨 딸이 보면 헌원 황제는 바로 염제 자매, 그러니까 뉘주 할머니죠, 그렇죠? 자매의 아들이 된다고 주장과 같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이다. 헌원 황제는 바로 염제 신농씨 자매의 아들, 그렇죠? 뉘주 할머니는 황제 헌원의 무일급 처석 부인이죠, 그렇죠? 자, 헌원 황제의 아들은 소씨예요. 소씨 자매의 아들이 제조롱이고요. 소씨의 딸이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친씨죠, 그렇죠? 신농 염제 역산씨 자매의 자식이 뉘조죠. 그래서 이 뉘조는 부계로 보면 누이죠. 여동생이 되는데 모계로 보면 아버지가 되죠. 그렇죠? 오빠이자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뉘조가 왜 딸이면서도 여동생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가족 형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제 시기 왕위는 목건제에 따라 자매의 아들에게 전해졌다는 썰. 신농 염제 역산시 이후 왕위는 헌원 황제에 의해 탈취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아주 부드럽게 왕위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투쟁이 있었죠. 근데 투쟁 안 하고 고조선의 국가 체제를 완비하고 아무 싸움 없이 다툼 없이 전후 고향에서는 제국한테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실제로 헌원 황제는 신농 염제 역산시 자매의 아들인 동시에 신농이 사이다. 그렇다면 목건제의 추정 세습이 유풍에 따라 말하면 왕위는 본래부터 마땅히 헌원 황제에게 행사, 후임자나 후대가 선임자나 선대의 권리 의무를 뒤이어 물려받은 것으로 승사로 합니다. 이것을 서서히 풀어가지고 쓰려니까 좀 그래서 이제
논문 그대로 쓰고 요것에 풀어줘가지고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승사 말 그대로 썼습니다. 이율사자죠. 이율사자죠. 그렇죠?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엥겔스는 추장이 승계 문제에 관해서 소개하기를 우린 이미 이로코인과 기타 인디언의 추장이란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었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즉 빈제를 보충할 때 같은 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속인 형제 혹은 자매의 아들이 점차 우선권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의 정상이 금 기록에 나타나듯이 소시 이후 왕위는 그의 자매의 아들, 창이, 상이죠. 그렇지? 아들, 제자로 주 고양식에 승사되었다. 자, 승사 아까 얘기했죠? 이는 왕위가 목군주에 따른 시족 사회의 구전통, 즉 일종의 전서제, 그러니까 사회가 전하는 전서제의 유풍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흥하는 부권제 노예주들은 우선 재산권을 직계 혈통의 자사에게 승사, 이은 자손들이죠. 승사하는 것을 확립한 이후 부권제의 신흥 세력을 기반으로 시족불학의 추장 세습제와 시족불학의 연명을 기초로 한 노예주 왕조의 왕의 세습제를 자매의 아들, 즉 사회가 승사하는 전통 세력의 수중에서 빼앗아와 자기 직계 아들에게 승사하게끔 고쳤는 바. 그리하여 헌원 황제는 스스로 탕록지하, 탕록이 언덕이죠. 에서 거하고 살게 되고 신릉 염제 여산시 제도인. 제도는 뭡니까? 제왕이 도시죠. 수도죠. 수도인 산동 곡부에 머물렀던 소신은 천재의 일을 대행하는 일이 출현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황제는 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탕록지 거기서 계속 전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곡부로 갈 수 없으니까는 소시가 왕이 리더 받아가지고 좀 하다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고양시한테 넘겨주죠. 넘겨줄 때도 그냥 넘겨주게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 명시 근문 중에서 소시가 부사에 또 부기라고 있죠. 이 명의로 반사, 임금이 물건의 높음을 내려서 나눠주는 이런 말을 반사라고 합니다. 단 유달리 많은 갱맹 얘기가 있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 그리고 헌원 황제의 457년에 소시는 황제의 여자 측에 마땅히 넘겨야 할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미정적 끌다가 구려의 난으로 정권 유지가 어렵게 되자 비로소 자기 사이 제전웅에게 이양하게 되는 역사 기록은 바로 왕이 승사의 문제상 신흥 세력에 의지하여 아들에게 전하는 세력과 사위, 자매의 아들에게 전하는 부 세력 간의 투쟁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부 세력.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다 썩은 거예요. 새로 나온 것은 다 좋은 거. 아니,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 것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다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부족은 내가 뭐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여자 말을 듣지 않고서는 남자 행세를 못하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 여자들이 막 소리치고 막 발광을 돌아도 못 때려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말을 못해요. 길거리에 뭐 침을 뱉고 해도 이야기해도 따지고 들어서면 여자한테 뭐를 못해요. 만약 어떻게 해가지고 소리를 댔다 그러면 잡혀가니까. 또 성희롱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이제 시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진짜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따라서 소시가 집권한 단계 사필. 사필은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사관 특위 문체를 사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역사 쪽 이제 사기 공을 보고 대화 주시에 대해서 안 한 것도 쓰지 않은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교 전통주의는 뭡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권을 이해하는 뭐 정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와 순위 관계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이 이양이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화 주시죠. 줄을 꺼린 것도 바로 이런 왕위 승사 문제상의 투쟁이 반영이다. 자, 사필은 이전의 역사 기록 사관 특위 문체에서는 헌원 황제의 자서 사위를 은이 어떤 일을 말하기 꺼려 숨겼다. 은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길 은자, 어일 휘자라는 얘기죠. 어떤 일 말하기 꺼려 숨겼다. 라는 얘기죠. 헌원 황제는 생년에 소시를
산동 곡부의 임정. 우리 임정하면 임시정부 하잖아요. 그렇죠? 정식적으로 인정해가지고 되는 정부가 아니라 국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성립한 적합한 정부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국가를 정당하게 발표할 자격이 없는 사실상의 정부를 인정이라고 그러죠. 이건 요새 이제 현대의 의미를 표현한 건데 그것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또 신농 염제 역산시 아들 주어 혼인하게 한 점으로 보아 당시 가정은 여전히 형제이면서 동시에 공동 처자의 공동 자비는 푸나로아제 시기에 속하여 무권제의 구 전통 세력이 상위 의식 영역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나에도 없는 것이다. 제가 이 하면서 말을 조금 더 들었는데 그건 왜냐면 이거 할 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으니까 그것이 조금 더 말을 좀 더듬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 놈은 하나의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남한테 나눠주지 않고 자기의 알고 있는 사람, 자기의 자손 이것한테 내려주려고 그래요. 이어주려고. 내꺼 하는 놈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졸렬하고 좁아 터진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는 놈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좋다고 하는 좌빨들, 그것도 인간들이 아니죠.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총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벽을 쓸어버려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제가 쉬게 될 거고,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가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좋은 얘기는 모르는데, 너 죽는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건가, 그거 잘 생각해요.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 방법을 얘기하는데 사람 방법 없어요,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몸이 만들어진 시간이 한 4, 5년 걸려요. 근데 그 4, 5년이 되는데 당연히 공부하고 이렇게 된다고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태권도 15만 원,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게 당연히 됩니까?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을 훈련해야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몸으로 하려고 하면서 몸의 어떤 기운을 체득하게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이 바뀐다고 내 몸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변하기 시도가 갈 수가 있죠. 자, 옷을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원 황제의 사인 신농 염제 역상씨 아들 주씨는 자연히 이 신흥하는 노예주 왕조 사이에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구전통 세력에 의해 주목받아 추대받을 인물이었다. 이는 분명히 소씨가 황제 대신에 집권한 시기에 이러한 왕태자, 왕처라고 불리죠. 이 신문으로 출연한 인물은 소씨 신흥 노예주 왕조, 즉 황제의 아들이 왕위를 승사할 것을 지지하는 노예주 통치자 계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허락될 수 없는 것이다. 자, 낙 선생이 글을 쓰는 거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지만 이 문장을 볼 때 참 기가 막히게 쓰신다. 이 글 자체가 보면 탐복을 해요. 탐복. 문화부 부주석을 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좌전에 소시의 4명의 아저씨가 있는데 중해, 희수, 중이 바로 대화 주시죠. 중은 목종이 되었다. 라는 기록은 바로 주씨를 금속 칠연 수공업이 감독지로부터 인목을 벌채 창조하는 수공업을 감관하는 감독이죠. 감독하고 관리하는 직책으로 이동시켰음을 말한다. 중은 주의 고음 동성자로 역사에 나오는 대전욱은 중을 남정에 붕하고 사천의 속신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바로 제전욱이 부친을 직신으로 봉했다는 기록이다. 하 이전에는 계속 그분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을 보니까 대하주씨가 고조선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 마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염제 신홍씨가 나이가 드니까 실제적으로 이를 집행한 사람은 아마 대하주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라는 기록 역시 여종이 근문 기록에 대한 고증 중 이미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씨를 또 변필로 중으로 쓴다는 논증이다. 자, 총괄하면 소씨는 주씨를 금속 칠연 수공업이 생산 지체로부터 인사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서형이었던 화폐조차도 도형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때 돈을 할 때 이성이 호미서자예요. 호미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게끔 농작을 재배하는 도구예요. 이게 호미서자예요. 이것도 호미서 쓰네. 그래서 김매다. 이런 말입니다.
화폐조차도 도용. 어떤 것을 잡고 투쟁하고 뭐 사냥하고 수렵하는 게 그 일이니까 도용으로 칼 모형으로 바꿨다. 이는 주와 주패를 없애고 노예주 왕조의 내부에 형성된 주시죠. 자, 돈을 잡고 있는 게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거 똑같죠. 그렇죠? 전에 한번 저희 중국 놈이 위안화를 세계 통화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중국 놈이 그런 놈들이에요. 뭣도 없이. 그 누구 때문에 잘 살겠는데 외국 사람들이 다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잘 살게 해주니까 해가지고 가다가 하는 꼴이 그러니 다 빠져나가니까 중국이 폭망하잖아요. 중국 경기가 폭망하고 그 참에 또 홍수가 나오고 또 가뭄이 뭐가 치면 죽여버리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온 적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지금 터져요. 따라서 황제에 따른 사필의 은이 받은 인물로 창의를 창의로 개조되고 창의 배우자 역시 회피되어 이름조차 짓지 않고 다만 창의 산의 종이란 뜻이 창목이라. 이게. 그러니까 대화 주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숨겨져요. 대화 주시에서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주시에 대해서 희와 희자는 글자가 맨 처음 나오는 때는 바로 중효준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쭉 한번 여기서부터 요것은 이제 중효준의 명문에 등장한 희화씨 이걸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효준 명문에 등장하는 희화씨. 곧 동방학의 구시대 성인 공구 공자가 수습해 놓은 서에서 마치 요임금 시대 보통 사람인 양 말한 희화라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 인자가 되는 신농시 하나님의 네 분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 이야기이다. 당시 기록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중효준 명문 속에 있는 글자가 신농시의 친아들 희화씨였다. 대화인명방정은 신농시 친아들인 희화씨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방형 사각형 소치다. 역사 초창기에 제작된 방형으로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청동기를 새로 만들어 그 인의 명문 글자를 바꾸지 않는다. 이것은 가문의 전통을 잇는 황족의 불문율이었다. 이러한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 제기는 바로 중효준이었다. 이 역사 사건은 고조선 제사대 천자인 제곡고신씨가 종묘에 제사진 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과거 문헌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다. 희화씨의 희자도 중효준이라는 콧불소를 본뜬 모양의 술두루미에 새겨져 있어서 기록 검증이 가능케 되었다. 중효준 명문을 이해하면 비로소 고조선 완전학습을 공부할 준비가 된 것이다. 차례를 지내고 설날이 있으면서 그러한 민속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법원례이고 하나님 기념일이 설날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고조선이란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중효준 명문은 그러한 행위를 찾을 수 있는 약의 깊은 유물이었다. 이 명문 해석을 시작으로 이후의 기년이 적힌 명문 해석도 기초가 세워지게 된다. 중효준은 주자왕 제곡 고신시 때 만들어진 청동제기이다. 주자왕이 주조에게 제사를 지냈다. 주자왕상 순주조. 임금이 중효에게 주패주를 주었다. 왕성 금 중효주패. 세임금 추응 조왕영왕 금상 이인방. 신방에 오셔서 축적정을 올린 것은 세임금이 10번째 제사를 지낸 그해 5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조영 금상 왕내정 족축 인방응왕 14호 5월 5일. 이 명문이 기록된 지 올해로 꼭 4427년이 걸린 셈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고조선 제4대 천자인 제곡고신씨 학습에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다. 여기서는 이 기록에 등장하는 주조를 이번 강의의 주제로 좀 더 풀어서 읽어보기로 한다. 일자는 하나님이므로 일 모두 일로 읽으며 일시성이다. 낙빈기 선생이 좌시춘추의 다음 기록을 원용하여 읽은 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열산시자왈주의직 자하이상 족지 서공 29년 열산시의 아들을 주또는 직으로 하고 하나라 이전에는 제사를 지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산시를 가규나 정연이 모두 열산시는 염제신농시의 호이다. 라는 주석에 따라 주가 바로 앞에 중효준에서 주조라고 해석한 제곡으로부터 제사를 받은 그분이고 제정옥 전욱의 아버지이신 희화씨임을 해석해냈다. 이는 설문의 집을 원용하여 고양시의 당시 근문인 고자가 집자를 머리로 삼은 데서 찾아낸 것이다. 곧 집시를 머리에 인, 봉대에 받들어서 인, 것에서 읽어낸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을 일이라 해석하고 일자를 머리에 받들어 이게 되면 사람 인이란 글자가 되는 역사 행위와 같은 원리다. 바로 인시가 이 강의의 주제인 주시다. 앞 강의에서 의시를 누님 또는 하느님이라 읽고 황제의 정비 니조라고 밝힌 하나님의 따님 실제는 누이인 누에아시가 강시다. 이 강자를 잘못 읽어서 용이라고 한 것이 과거의 중국학이다. 마누라를 잘 얻어서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다.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표현한 것도 알고 보면 모계사회 용어이다. 이것은 마치 머슴이 주인이 되었다는 말과 같다. 곧 임금은 새 아들 머슴사위 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마누라를 잘 얻어서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다. 고근문은 과거엔 막문생이에 그친 글자가 너무 많다. 이는 역사인식 체계와 문자 발생 체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까닭이었으나 낙학이 등장하여 초보적으로 바로잡히게 되었다. 또한 낙학은 그러한 문자 시대가 고조선 시대였다는 토론을 성립시킴으로써 고조선에 살아있는 유물인 한국의 언어 민속으로 청동기 문자를 해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낙학에서 제기한 가장 큰 성과는 문자 창조에 관한 객관적인 문제 제기이다. 자, 몇 가지 이 읽은 중에서 AI를 읽은 중에서 몇 가지 상황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방의 구시대 성인 이 수습에 놓은 서에서 이게 서가 서경이죠. 마치 유임금 시대 보통 사람인 양 많은 희화한 사람이 최초의 사람 인자가 되는 신농시 네분 아들 하는 큰아들 이야기야. 이 공자가 보면서 뭐나 되더라고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면 황제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없애버렸어요. 전후 고양시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요 순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또 이러한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의 제기가 바로 중효준이었다. 이 역사 사건은 고조선 제4대 천자인 제고 고신씨가 종묘의 제사 지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과거 물론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다. 희와시 희자도 중효존이라는 코뿔소를 본뜬 모양의 술 두루미에 새겨져 있어서 기록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게 보세요. 약물이죠. 양족이라서 약물인데 이걸 보고 소물이 얘기하는 거니까 양족을 하는데 소가 아니고 양이죠.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의 소물을 표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약물을 보고 소물로 착각을 한 거죠. 자, 열산시의 아들을 주 또는 직으로 하고 하나라 이전에는 제사를 지냈다. 어떻게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면 하나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죠. 열산시에게 열산시가 신농시인데 열산시, 역산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농시를 가려버렸어요. 왜? 이름조차 꺼내 두려움이 왜 거짓말에 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짜 싸가지 없는 거죠. 자, 임금을 앉는 자리 용상이라고 표현한 것도 알고 보면 모계사의 용다. 황제가 여자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 자손들이 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상이라고 하죠. 용상, 그러니까 자기가 누에를 욕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용상을 내서 모계사의 용을 한 얘기죠. 이것은 마치 먹었으며 주인이 되었다는 말과 같다. 곧 임금은 새아들이 사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즉 만화를 잘 얻어서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문엔 과거에 망문생이 뭡니까? 글자를 보고 뜻을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더라도 자기 의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글자가 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어를 써도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썼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자면 mind, heart, soul 할 때 뭐예요? mind는 정신적인 마음이고 heart는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이고 soul은 영혼. 이렇게 분류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때 어떤 문자를 썼냐 그 사람의 의식 그때 글을 쓸 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 문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국 놈들은 항상 뭐가 마음속에 있었냐 거짓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것인가 해가지고 글을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맞으니까 의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중국은 뭐야 베껴도 똑바로 베껴야 되는데 자기 의식 수준을 베끼는 거예요. 자기 의식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저질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놈들이 바로 짱깨들이에요. 진학공부란 말이 저쪽 모퉁이 개새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에 그친 글자가 너무 많다. 이는 역사 인식 체계와 문자 발생 시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까닭이었으나 낙학이 등장하여 적극적으로 바로잡히게 되었다. 역사의 인식이 제대로 안 보였는데 문자가 제대로 보겠습니까? 중국 놈들은 지금 이 간자 쓴 것 자체 못 봅니까? 간자 쓴 것도 자기 역사를 숨겨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주신 겁니다. 자, 또한 낙학은 그러한 문자 시대가 고조선 시대였다는 토론을 성립시킴으로써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을 했죠. 이 시대가 내가 공부하는 게 바로 조선인 것 같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당신 말한 것이 맞다. 바로 그 시대는 조선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한 자료가 낙 선생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로 고조선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고조선이 이렇게 사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자체는 뭐냐? 이제 가을이 다 됐구나. 세상 뿌리로 들어간 바로 원시 반복하는 그 시점이 다 되었다. 잎사귀 족속들은 다 떨어져 죽겠구나. 그러니까 천만이 무서워요. 이제 그런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올해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셨어요. 저번에 방송에서 봤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중국이 다 외국으로 튀었겠습니까? 동물들도 자기 죽을 자리를 알아요. 거기를 안 가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하다 집착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사람이나 동물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고조선의 살아있는 유물인 한국이 언어 민속으로 청동기 문자를 해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공부할 때 민속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속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져 한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도 특히 우리 말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풀이한 책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낙하에서 제기한 가장 큰 사건, 문자 창조에 관한 객관적인 문제 제기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한번 들었고, 이것을 한번 자상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고 뭐고 어떤 자체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보면 그냥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책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현실 삶에서 공부 못해요. 현실과 다른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다행히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같은 애 없냐? 오후에는 학생을 가르치고 낮에 내가 시간에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 사람들 회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다는 여건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행운이었죠. 축복이었죠. 왜 내가 남들이 불안한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거기 회사 들어갈 때마다 마치 교도소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는가. 그래서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두게 된 그 자체도,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한 것이 바로 이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공부. 왜 있는지 하는, 내 자신이 아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늘이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선의 조자가 생겨난 과정에서 일자는 하나님의 인식 부여했듯이, 의자는 하나님 따님의 하느님 최초의 인식 부였다. 민주 할머니죠. 그렇죠? 이 보를 잘못 읽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짓 선전이 생겨되고. 자, 그래서 어제 토독지세 전에 하면서 토독지세에서 쭉쭉쭉 이제 뭐 하는데 이 자료가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떼가지고 다음에 옮겼고, 이제 이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장군 모습은 바로 토독지서란 토에 덜 얻음으로써 상속을 있었다. 그래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황제가. 류주 할머니가 짝을 지어가지고 말로써 황제라는 이름으로 중문이 시조의 자리에 나서게 됐다. 이 놈들은 사람 행사하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우리였는데, 사람이 돼서 보니까 저놈이 나보다 낫네? 저놈 까라 문제가 이제 내가 진짜 사람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올라간다는, 더불어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말은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말이 더불어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 말을 퇴색하게 만들어요. 민주당 애들이 더불어는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끼리. 행동이 개차반이면 말이 자체가, 뜻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버립니다. 여기다 일자가 누에가 변해 용이 되고 별신이 되고, 드디어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 딸이 변해 땅이 되었다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풍운 조화를 다스리는 신을 낳게 되었다. 요거 이제 중국 상고사의 실론, 낙선생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도 저 책을 많이 봤으니까 이 책 이 대목에 나오는데 이 대목에 나오는 게 그것을 갖고 와서 또 이야기하고도 쉽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내 해도 양이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중국 상고사의 실론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번역하라는 말씀은 어서 번역 안 했을 거예요. 그때 힘들게 번역을 해요. 그냥 보고 그냥 말하죠. 근데 일일이 번역하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번역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 5, 6년 지난 지금 그거 와서 풀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안목이 너무나 제자를 키우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선생님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신기해 가서 잘 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누에 할머니 딸은 누에 할머니 딸이니까 여우가죠. 당군이 신하의 곰녀가 되는가 하면, 곰녀가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류주 할머니가 또 고동머니가 또 사모신, 사모무 이렇게 또 되고 또 나중에 여호와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고순에 이르러선 지구촌을 지배하는 기독교 창세기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격상한다. 확실히 여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을 부어 여우의 일반적인 해석과 같이 사람을 홀리고 사람을 하여금
헛꿈을 꾸는 벗을 길러내게 하는 종교의 마술사가 된다. 선생님 그 수교보고 조금 전에 첨삭을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홀리고, 자, 여우가 사람을 홀리고, 그러니까 보면 그 우리 요새 보면은 어떤 동물한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동물을 꼭 보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도 그 마음을 읽는. 그러니까 여우도 우리가 여우가 내 70년대 우리가 여우가 많았는데, 근데 70년대 가지고 여우 뭉텅이에 여우를 다 잡아버렸잖아요. 다시 이제 복원해가지고 개체수가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우는 진짜 예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순임금 학렬이죠. 개통은 전부 다 여우로 표시하죠. 거기서 여우가에서 나온 게 아마 루시가 여우에서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족이 자기 족속을 높이기 위해 우를 신용시 하나님을 위해 놓고 자기나 찾기에 이제껏 동행하는 복희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윗자리 고대학, 그러니까 유교 서경에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제가서 보면 태와 복희라고 이야기하죠. 난 맨 처음에 선생님이 태와 복희는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이것을 이해를 못해. 항상 태와 복희 같이 따라 붙었으니까 복희 여호와도가 있으면 여호와의 남편이 복희인데 태호는 소식 위인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죽은 놈들은 그래가지고 자기네 위에 있어가지고 한 120년을 거쳐가지고 올려버렸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애들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신들이 이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이 하나님 마음을 어디다 숨겨야지 얘네 찾지 못할까. 의논했대요. 의논하면 그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높은 우주의 깊은 곳에 숨깁시다. 어디서 땅속 깊이 숨기면 찾지 못할 거라고요. 하니까 나중에 얘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땅속 깊이까지도 하늘 높이까지도 가서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발견하면 얘네들도 우리처럼 신적인 위치까지 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요새 그것이 한 30년 전이죠. 그런 구분이 어디서 발전해서 모르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데까지 인식이 도달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 마음속에 숨어 들어가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못 찾기로 만들자.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순수하게 돼야지 하나님 모습을 찾게 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인류에서 이제까지 못 찾았죠. 이제 가을 되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인류 창조식이 있다면 그 마음 차이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유교에서 대성인, 불교에서 밀종불, 기독교에서 하나님, 단 그 한 분이죠. 그분이 바로 염제 신명식. 그때 몰랐어요. 계속해서 헤매였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살고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그 마음이 DNA가 계속 그 장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본 자리를 밝히는 공부하면 그 하나님 자리가 마음속에 발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능력이 있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치료가 돼요. 저는 그것을 주위에서도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완통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어떤 더 한 분은 그 사람이 뭐 10년 있든지 100년 전에 또 자기 외국에 있든지 마음으로 또 그런 치료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고 나서 저도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잘났다 내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도 간혹가다 찬송가를 불러요. 그리고 예전에 젊었을 때는 하모니카를 많이 불렀어요. 하모니카를 많이 부르는데 하모니카는 부르는 게 다 찬송가예요. 그리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렇게 거부했던 찬송가가 왜? 그때 기독교에 대해서 별 좋은 감정이 없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 염제 신홍실을 찾는 소리였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이 되게끔, 그리고 사람이 되게끔 도인들을 키우는 그런 나라로 되어졌구나. 또 한편으로는 대원을 하는 원이 맺힌 원기들이 그 한을 풀어준 땅이 되었구나.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고마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 고마운데 중국 빠른 놈들은 인간 가치가 아니에요. 제일 꼴보기 싫은 세종. 그러니까 제 마음이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 빠른 인간 같지 않은 된놈, 되어먹지 않는 놈들을 자기 현실의 이익에 쫓아서 빠는 그런 인간들, 그런 인간이 아니라 잡기죠. 그런 잡기들이 이제 박멸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느껴야 됩니다. 느끼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오는 세상을 맞이하여야 되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